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조연설을 하실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별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오랜만에 회원님들 직접 뵈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모두의 노력으로 재개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시점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고해보면 학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2008년 학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감회는 남다릅니다. 그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열의를 다해 주신 고모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이하 자치분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위한 다양한 분야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치분권 국가의 천명, 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 자치권의 강화 등 헌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아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달성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의 좌절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사항을 제어하고 법령으로 가능한 분야의 개혁한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안입니다. 6개 전략, 33개 과제를 제시하였고 시행계획은 33개 과제를 136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세부과제의 90%를 달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회원님들의 평가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자치분권의 입법적 개혁의 의의를 회원님과 공유하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제1차 지방일관리양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개정 등 7개의 법률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관한 명령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의의를 남겼습니다. 전부 개정에서 회원님께서 보여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다 보니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에, 주민 직접 참정 제도의 요건 완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시도의 부단체장 수, 적극적 보충성의 원리, 자치입법권의 범위,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등등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발의되어 의결이 이르는데 4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의결은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최우선 법안으로 제출한 신속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이 개정되면 이미 통과된 주민조례 발안법과 함께 주민의 직접 참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완화도 크게 완화되어 좀 더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가 보통 고등학교
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교 자치와 일반 자치가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도 주민투표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강단체장 약의회의 단일 구조였으나 향후에는 기관통합형 등의 구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들은 주민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향후에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주민의 통제로 전환하여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가능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으로 지방의 권한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주권의 개념은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자치권의 범위를 딜런스 룰에서 쿨리의 룰로 전환함으로써 확대하였습니다. 헌장도시가 쿨리의 법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일본은 1960년대 초과 강화 조례를 통하여 환경보호와 인권 신장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가 법령보다 강력하고 엄격함에도 이를 적법하게 해석했습니다. 영국은 제너럴 파워 컴피턴스를 통하여 기존의 얼트라 바이리스의 원리를 가름하여 공동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자치분권이 상위 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데 주민주권이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협력적 국정 가버넌스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앙지방의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9장의 명칭대로 지도와 감독의 관계였습니다. 원한 권한을 바탕으로 상명하복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새로운 법률에 지도와 감독이라는 용어에 가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관계로 개정하고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의 의무를 집니다. 중앙부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지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상설화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도 중앙지방에 협력하여 집행합니다. 자치경찰을 국가조직도 지방조직도 아닌 중앙지방협력조직에 맡겼습니다. 2021년 1월 1일 탄생된 시도경찰청은 기존의 명칭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욕제를 삭제한 후 바로 중앙지방협력조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자치 제도의 정상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도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방의회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주장해왔던 사항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내용이 대부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특례시에 관련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조정, 주민에 대한 책무, 주민의 참여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부수법은 중에 하나가 주민조례 발안법입니다. 정전의 간접발의제를 직접발의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방정부별 인구 규모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 요건을 갖추면 주민들은 지방의회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은 1년 안에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의해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새로운 지방의회에서도 심사해야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 기본조례 등이 주민 발의에 의해서 제정되는 사례가 발전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와 통제를 주민통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단체장의 수나 고위직의 신설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건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수법안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국무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라는 용어가 헌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좌절됨으로써 2018년 그 대안으로 제시된 기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협의회장, 정부의 당연직 장관, 시도지사, 전국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국가와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연직 참석자로 현재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의제 설정 등에 있어서 상향식 의제가 다수 포함된다면 그 의의는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지역 대표용 상원제가 추정되는 상황하에서 상향식의 의제 설정은 간접적으로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지방의 정기적인 모임만으로도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중앙지방협력이 가능하도록 현재 관계부처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후 자치경찰이라는 선박의 진수를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도나 단위의 자치경찰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국가경찰에서 4만 3천 명을 분류하여 자치경찰본부와 시도 레벨의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이원화 모형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환경과 제21대 국회를 맞아 시대 상황에 적합한 모형이 무엇이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거듭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이라는 선박의 모형과 여기에 담을 화물의 양과 목적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부처 간의 의견도 매우 컸습니다. 자칫하면 기존처럼 논의만 하다가 결실을 못 맺을 것 같은 위기감도 찾아왔습니다. 32년 전 불완전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듯 다소 미흡한 제도라도 자치경찰이라는 선박을 진수시키려 의견을 모아 2020년 10월 9일 역사적인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치안3으로 자치경찰의 영역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초동도시 단계의 치안3무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집행조직도 국가조직도 지방조직도 아닌 중앙지방협력조직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명된 시도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협력조직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방경찰청이 시도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2,300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부수도 효과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규칙재정권, 감사요건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으로써 치안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집행권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데에도 하나의 샘플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기관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구성할 때 시도경찰청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법률이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방식이 개별법 개정이 아닌 일괄법의 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거듭되어 온 건 우리 회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이양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전략하고 지방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일괄법의 형식을 빌어 지방이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11차례에 걸쳐 일괄법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일괄법의 형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꾸준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2018년 더불어 민주당의 제안과 야당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여야 간의 일괄법 수행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던 5자 회담의 합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은 19개 부처 518개의 산물을 대상으로 77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일괄법이 발의되어 2020년 1월 역사적인 의결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양되는 행정사무가 400개로 축소되었지만 일괄법 형식의 채택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방항해 관리가 시도로 이양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관련 비용을 산정하여 보전한 점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제1차 지방일괄법을 기초로 제2차, 제3차 일괄법이 이양되는 관행을 나와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2차 일괄법을 정부하고 있습니다만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2차 일괄법이 제정되어 일괄법이 국회의 새로운 관행이 되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11차례 일괄법이 제정된 사례로 지방분권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 법률 개정이 재정분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 개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1단계 재정분권에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총 8.5조 원의 지방소비세를 10%를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6조 원의 지역밀착형 기능이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제2단계 재정분권은 2022년, 23년에 걸쳐 완성되는 개혁입니다. 제1단계와 같이 지방세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지방세를 4.3%를 추가로 인상하여 총 4조 1천억 규모의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당정 간에 합의된 바 있고 지금 현재 관련 법률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지방세 인상은 총 14.3%로 향후 지방소득세율은 25.3%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2조 원 수준의 지역밀착형 국가사무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제2단계 재정분권은 시군구의 부유를 인상하여 광역, 육, 기초 4로 배분하게 되어 시군구세를 새롭게 신설한 효과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제2단계 재정분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년 1조 원의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핀셋 지원을 2천억 규모로 하게 된 것도 제2단계 재정분권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기금은 내년부터 1조씩 걷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순확충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낳았습니다. 13조 8조 원의 지방세 중 중앙정부 기능 및 사업 이양에 따른 5.8조 원을 제외하고는 재정의 순확충과 대동소이합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업 이양에 대해서도 향후 2026년의 결정에 따라 지방의 재력은 더 확대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중심의 제2차 재정분권도 나름의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군구세의 신설에 박원가는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단계는 물론 제2단계에서도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조정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을 회원님들께 첨언드립니다. 재정부과 관련된 새로운 법제가 고향사람 기부금법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 금액의 16.5%를 공제는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혜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종류와 상한선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재정에 나름대로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제도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입니다. 중앙부처의 재개정 법령에 대하여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여지가 있는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안 위반 후 법제처 법안심사위원장까지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와 협의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3,459건의 법령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 3,268건의 사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아 성취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법은 2021년 1월 13일 발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3년도입니다. 잘 준비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위에 자치분권 2.0 시대가 활짝 필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애쓰신 박기관 회장님을 비롯한 학계 임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